이충석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그는 육군사관학교 21기로 입교하며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육사 21기 유명인물로는 김대중 정권에서 육참총장이 되는 김동신과 12.12 군사반란 당시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하는 신윤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육사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곧바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곳에서 이충석은 소대장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육사 21기의 선두주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귀국 후 영관급 장교 시절에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당시 제1보병사 단장이었던 전두환의 전속 부관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이후 이충석은 전두환의 눈에 들어 신임을 얻게 되었고 하나회의 핵심 멤버로 편입되며 절대적인 끈을 맺게 됩니다. 참고로 전두환은 1978년부터 1979년까지 전방의 일보병사 단장을 지냈는데 북한이 판 제3땅굴을 발견하며 국내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는 1974년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의 김부성이라는 사람이 비무장지대 안에 땅굴이 있다고 제보하면서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성과가 없다가 1978년 6월 10일 땅굴의 시추공 중 한 개에서 폭음과 함께 물길이 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두환 사단장은 이를 보고받았고 이 일대에서 굴착 공사를 하면서 제3땅굴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전두환을 향한 박정희 대통령의 신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결국 1979년 전두환은 박정희의 애정과 비호화의 보안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두환은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령 계급이었던 이충석은 하나회의 핵심 실무장교로서 반란군의 은밀한 연락망을 유지하고 상황을 조율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신군부가 무력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해 나가던 1980년 8월 30일 이충석 중령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선전작업에 최전선에 섰습니다.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 동양방송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내가 본 대통령이 그 무대였습니다. 방송에서 이충석 중령은 전두환의 인품과 지도력을 극찬하며 전두환의 신격화에 앞장섰습니다. 이 치밀한 여론전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12.12에 대한 군안팎의 동요와 국민적 저항 심리는 급격히 무력화되었고 불과 며칠 뒤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단독 추대되어 취임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과 레드카펫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방송사는 전두환 정권을 찬양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난리가 나던 시절로 방송은 생중계와 특집 방송으로 각하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아세안 5개국 순방을 하고 있는 전두환을 향해서는 한국을 위기에서 구한 뒤 아시아의 지도자로 우뚝 선 인물로 칭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귀국할 때는 남국의 따뜻한 햇빛을 몰고 온 인물로 포장했습니다. 심지어 귀국 당시 카퍼레이드 중계 포인트는 무려 5곳으로 방송사 중계차가 실시간으로 각하의 퍼레이드 장면을 연결하고 위대한 여정 등의 제목을 딴 특집물들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방송사는 대통령 개인 경조사 현장에도 동원되었는데 대통령의 개인 생일과 자녀 결혼 등 개인 경조사를 찍어 상납했다고 합니다. 한편 제5공화국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 전두환의 절대적인 비호 아래 이충석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장세동, 박희도 등 다른 하나회 핵심 실세들과 함께 군 권력을 분점했고 전두환을 향해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과 독대하며 술잔을 부딪히는 최측근이었으며 당시 친위 부대에 가까웠던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이충석은 이른바 일일 인맥으로 불리며 전두환이 과거 거쳤던 핵심 요직을 마치 후계자처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일일 인맥이란 전두환이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제1보병사 단장을 지낼 때의 부하들을 말합니다. 먼저 이충석은 전두환 정권에서 준장으로 진급해 제1공수특전여단 여단장을 지냈습니다. 이충석은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지휘관으로서의 솔선수범을 보이겠다며 곧바로 공수 강화 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특수훈련에 대한 사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무작정 뛰어내렸다가 착지를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여단장 부임 직후부터 6개월가량 목발을 짚고 부대를 지휘해야 했던 웃지 못할 총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공수 출신의 한 장교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군은 사실 특전사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여단장으로 왔다. 그는 취임 직후 실시된 훈련에서 사병들과 함께 점프를 하겠다고 했다.
공수여 단장들은 보통 취임과 함께 부하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점프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는 교육을 좀 받으시고 뛰시죠라는 특전사 교육장교의 말을 묵살하고 뛰었다. 위관 때 공수교육을 받아서 문제없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는 결국 착지를 잘못해 6달가량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다. 이후 이충석은 노태우 정권에서 요직이었던 제1보병사단 사단장을 지내며 전두환 대통령이 과거 거쳤던 핵심 요직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노태우도 구공수여단장, 구사단장 당시의 부하들을 중용해 구구인맥이라 불렸습니다. 이에 전두환의 일일 인맥에 대해서는 1땡, 노태우의 구구인맥에 대해서는 9땡이라는 은어도 있었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1993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졌던 군부 출신 대통령의 시대가 끝나고 김영삼의 문민정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만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하나의 중심의 군부 세력은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초 김영삼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습니다. 임무에 충실한 군인이 조국으로부터 받는 찬사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걸어온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권영의 국방부 장관을 비밀리에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함께 했습니다. 조찬 도중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군 장성들을 언제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통수권을 행사한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러자 김 대통령은 불쑥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김진영 육군참모총장을 바꿔야겠다. 김진영 총장은 하나회 핵심으로 당시 하나회를 건드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이후 하나회는 군내 요직을 독점하고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정권도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에 권영의 장관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육참총장을 교체하면 대규모 후속 연쇄 인사가 불가피합니다. 정기 인사 때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김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을 지금 즉시 바꾸겠다. 당시 김진영 총장과 서한수 기무사령관의 임기는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 탄생의 1등 공신들이자 군부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김영삼 대통령은 기습적으로 없애버린 것으로 이러한 과정이 단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3년 4월 백승도 대령이 하나회 125명의 명단을 용산구 군인 아파트에 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곧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하나회의 깊은 뿌리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김영삼 대통령은 안병호 수방사령관과 김영선 특전사령관을 전격 경질한 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6일 뒤에는 3야전군 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이 교체됐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대대적인 군단장 사단장급 인사까지 단행해 군 주요 보직에서 하나회 출신 장군들이 거의 다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기세등등하던 하나회 별들이 반격할 틈을 갖지 못한 채 떨어져 나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3달 만에 장군 18명이 옷을 벗었고 떨어진 별이 40개가 넘었습니다. 워낙 떨어진 별이 많고 새로 별을 다는 장군들도 많다 보니 계급장에 사용할 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국방부 간부들의 군복에서 별을 떼내 임시로 사용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취임 초기에 단행된 전격적인 1차 숙청 이후 2차 숙청은 그해 7월에 단행됐습니다. 1993년 7월 9일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음식점 사파리 가든에서 이양호 합창의장 등 간부 20여 명이 참석한 회식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신임 합참회장인 이양호 대장이 취임 이후 소장급 이상 합참 간부 20여 명을 처음 초청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참고로 이양호는 공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합참회장이 됐는데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하나의 척결 움직임과 맞물린 것이었습니다. 장성들이 335 별실에 모이기 시작했고 이양호 합참회장의 건배로 시작된 회식은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묵묵히 술을 마시던 이충석 소장은 물컵으로 탁자를 내려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군을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됩니까? 선배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뭐냔 말이야. 소신도 없고 다 죽었어. 정부가 장군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외부에서도 제멋대로 군을 매도하잖아. 이래도 되느냐 말이야. 이에 옆에 앉은 장성들이 이 장군 조용히 해라며 제지했으나
이충석 소장은 사람이 자기 보호에만 급급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참고로 하나회 핵심 이충석 소장은 91년 12월 합참작전부장에 보임됐으나 지난 정기 인사 때 중장진급에 탈락하며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어 공군 출신 합참회장인 이양호를 겨냥한 듯 말했습니다. 해군은 소장이 중장진급해 총장이 되는 판인데 육군은 뭐냐. 하나회 출신들의 업적도 많은데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양호 합참회장의 표정이 굳어지고 긴장이 감돌자 동료들이 이충석을 데리고 나갔고 회식은 서둘러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육군이 독식해오던 합참의장 자리에 공군 대장이 임명되고 해군 인사가 약진하는 상황에 대한 강한 반발이자 문민정부의 군 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하극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영삼 대통령의 귀에 들어갔고 김 대통령은 이를 자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7월 16일 오후 이충석은 권영의 장관과 장시간 독대하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충석은 이 사건을 끝으로 강제 예편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훗날 이충석은 합참회식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군이 사조직이나 만들고 비리의 온상이나 되는 것처럼 매도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평소 소신을 밝혔던 것이다. 군만큼 순수한 집단이 없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후 쿠데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일부러 건들지 않았던 나머지 하나회 출신 장성들도 대부분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대대적인 숙청 이후에도 하나회에 조금이라도 몸을 담았던 군인들은 하나회라는 이유만으로 진급과 직위에서 계속 배척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회는 과거의 위세와 권력을 완전히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김 대통령이 하나회와 타협해 어색한 동거를 했다면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미얀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훗날 김영삼 대통령 본인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회를 해체하지 않았다면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또한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시 하나회 해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힘들게 달성한 민주화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김 대통령은 지극히 김영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단번에 역사적 과업을 완료했다. 한편 이충석은 전역 후에도 호전적인 군인 정신은 꺾이지 않았는데 교대역 근처에 한국전쟁방지협의회라는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 전문가로서 뭔가 할 일을 찾은 것일 뿐이라고 밝히며 안보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 후로 예비역 특전사 모임인 특전동지회 회장을 맡았고 재난구조협회 일을 설립하여 대민지원 쪽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지난 2007년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 때는 1000명이 동원되었으며 임진강 순환사고 때는 현장 수색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는 특전동지회원 100명을 파견하려 했으나 정부가 군용기를 내주지 않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의 나이였던 2011년 4월 이충석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자극을 받아 1000여 명의 노병들을 모아 지원 예비군 발대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원전 등의 자살 테러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유사시 북한군이 내려오면 나 혼자서 수십 명은 감당할 수 있다. 이충석 장군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전형적인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는 권력에서 밀려난 뒤에도 자신만의 굳건한 신념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DJ는 군이 나서서 적에게 긴장감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태도로 군을 관리해 왔다고 봅니다. 햇볕 정책이 뭡니까? 군의 입장에서 단적으로 말하면 군은 적이 안 보이는 데 가서 숨어 있으라 그거 아닙니까? 남북이 어깨동무하고 대화를 진행하는데 군이 얼쩡거리지 말아라. 북한이 기분 나빠한다 그거죠.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번 서해교전 때 적 경비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이 확실한데 우리 병사들이 총을 먼저 못 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어서 과거 인터뷰에서 그가 했던 말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패튼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은 군인은 지옥 갈 것이라 했는데 나 역시 전쟁터에서 죽지 못했으니 지옥 갈 확률이 높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죽을 마음이 있으니 천당에 가까운 지옥일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